야식 증후군의 정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야식하면 과거에도 다들 안 먹어본 분 없죠. 특히 뭐 긴 겨울밤 같은 경우는 밤이 너무 길으니까 네. 뭐 어머님이 해준 고구마라든지 네. 뭐 가벼운 전 같은 거 먹었는데 요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정말 하루 종일 우리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곳이나 다 먹을 것들이 널려 있고 예. 특히 또 배달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특히 네. 또 요즘 같은 경우 밤에 일하는 분들 많다 보니까 정말로 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애초에 나온 거는 1955년도에 스탄카드 박사분이 비만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녁 때 별로 먹지를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 먹지 않는 시간에 너무 많이 먹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밤에 또 잠을 못 자고 많이 먹으니 아침에 또 밥맛이 없고 네.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야식 증후군을 기본적으로 저녁에 너무 많이 먹는다. 하루 칼로리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먹고 또는 자다 깨다가 먹는 거죠. 여러분들 그 두 분 그런 노래 아시죠? 밤에 목이 말라 깨워서 냉장고를 여러 번이 하는데 네. 자다 깨면 원래 물이나 소변만 봐야 되는데 그렇죠. 먹는 거죠. 못 참고. 그게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자다 깨다 먹는 걸 기본으로 하고 네. 그러다 보면서 이제 또 우울한 감도 있고 아침 밥맛도 없고 또 먹지 않으면 못 잘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까지 다 포함한 것들을 이제 야식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야식 증후군을 중독 개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식 증후군을 하면 이게 양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 먹는 시간대가 문제인가요? 두 개가 다 문제죠. 사실은 뭐 그냥 군것질 개념으로 잠깐 먹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다 보니까 식사량이 너무 과다하게 되니까 당연히 비만이 오는데 지름길이 되겠고요. 네. 비만이 오면 뭐 많이들 아시지만 만병의 근원이 되게 되죠. 당뇨병, 뭐 혈압, 뭐 이상 지질혈증 같이 다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과식하게 되니까 소화기관 쪽에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먹는 시간, 자야 될 시간이나 쉬어야 될 시간에 되니까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게 되니까 네. 수면에 이런 문제들까지 오니까 양뿐만 아니고 시간까지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뭐 담배처럼 니코틴에 이 중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야식이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네. 이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를 해봤지만 사실 뚜렷하게 밝히기는 어렵고 아마 스트레스가 커다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뭔가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는 방법을 먹는 걸로 해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 콜티솔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콜티솔은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우리가 활동하는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떨어져야 될 오후 시간에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스트레스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병들도 생기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고 더 문제는 이렇게 먹는 것들을 못 참는 게 문제잖아요. 네. 네. 우리가 먹다 보면 자꾸 참는데 그런 거에 관한 것들 왜 못 참을까 연구를 해본 게 있는데 예. 우리가 이런 중독의 개념이 들어가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도박, 게임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즉 우리 몸에 쾌락을 느끼는 쪽에 있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처음에 주었던 자극보다는 나중에는 좀 더 강한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은 거에 대해서 그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고 안 먹으면 불안한 생각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간단한 식사가 아니고 이렇게 과도하게 먹는 것들이 습관이 되게 되면 계속 찾게 되는 것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잘못 습관이 들게 되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질병 문제, 그다음에 이런 그 쾌락 느끼는 중독이 됐을 때의 그런 즐거움에 대한 것들이 자꾸 찾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 다 엮이게 돼서 야식 증후군이 야식을 못 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아마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나도 저녁에 뭐 먹고 싶을 때 있으면 꼭 시켜 먹거나 해 먹곤 했는데 이게 야식 증후군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야식 증후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아마 표로 아마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 표로 한번 확인해 보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절대적이라는 것보다 아마 본인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잠자리가 일정한 시간에 못 든다. 그다음에 특히 새벽 1시 전에 쉽게 잠들지 못한다. 그다음에 잠들기 바로 전까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자꾸 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먹기 위해서 또 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밥이나 이런 정상적인 식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으로 이런 군것질 같은 걸로 식사를 대체한다든지요.
다음에는 밤늦게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먹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느껴지면 다른 걸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중이 자꾸 최근에 늘었다. 흡연을 많이 하고 소주를 마신다. 아침을 거르거나 점심에 식욕이 없다. 이 중에 대개 평균 한 5개 이상 정도 되면 야식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아마 포함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예. 한 너댓 개 되는데요. 그래요? 그럼 야식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기에는 뭐 칼로리가 어느 정도고 이 음식은 또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나가는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쉽지 예.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너무 강박증이 생겨서 어렵고요. 그 칼로리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얼마인가? 예. 그러면 이제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죠. 기초대사량은 정말로 가만히 있을 때 숨 쉬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뭐 필요한 생리 현상을 하는 제일 필요한 기초대사량 계산하는 것들은 뭐 쉽게 계산하기로 하면 뭐 100kg 사람이라면 보통 1칼로리 곱하기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400칼로리가 그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대사량입니다. 그러니까 50kg, 우리 아나운서처럼 50kg 정도 되면 1,200칼로리 정도가 기초 대사량인데 네. 거기다 내가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즉 막 달리기도 하고 운동선수처럼 되면 40% 이상을 플러스 해줘야 되고 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생활처럼 하면 한 25% 정도 하니까 대개 50kg 여성이면 한 1,500, 1,600 정도 하루 필요한 칼로리, 네. 70kg이나 80kg 정도라면 2,300, 400 정도 이렇게가 하루 내가 필요한 열량이 되겠죠. 예. 그럼 그 열량을 야식 증후군이 있을 때는 더 먹게 되는 건데 잠깐 표로 나오지만 피자 2개에다가 콜라 1잔 이렇게 먹어도 양반인데 저것만 벌써 600이 되죠. 예. 우리 좋아하는 라면 하나가 540인데 거기다 밥까지 말아 먹으면 6, 700 되겠죠. 예. 치킨에다가 맥주 1잔 기분 좋게 먹었는데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끼 식사 정도가 이미 이때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는 간단하게 먹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 열량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대사 증후군을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비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 대사증후군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 질환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됐을 때 우리가 심혈관 쪽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제일 기본이 이제 우리 비만한 환자인데 비만이 기준은 우리가 많이 정해져 있는데 남자는 허리둘레가 90cm, 여자는 85cm 이상인 게 최소한도 이 이상이 되면 비만이고 요거 플러스 아래를 보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상 지질혈증, 즉 혈압이 130에 85 이상이 되거나 혈당이 요즘 100까지 기준을 내려왔는데요. 혈당이 100이 넘거나 또는 중성지방이 150 또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낮은 경우 남자는 40, 여자는 50이라서 요 아래에 있는 4가지 항목 중에 2가지 이상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나온 거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3가지 정도가 이미 되는 것들이 대사증후군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심혈관 쪽 질환들이 훨씬 많이 생긴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만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대사증후군까지 가게 되면 다른 심각한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말로 대사증후군 우리가 대학교 4학년들도 괴로운 학년이죠. 취업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이 대사증후군입니다. 따라서 비만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질병들까지 오는 것들까지 야식증후군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수치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 평소에 야식을 많이 먹는데도 나는 살이 안 쪄. 뭐 비만하지가 않아. 오히려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거든요. 근데 꼭 비만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어떤 합병증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합병증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이제 요즘은 비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더라도 마른 비만이 있죠. 안에 예. 내장 지방이 쌓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만 개념이 이렇게 수치로만 보지 말고 이제 안에 걸 다 확인해야 되고 특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도 혈액속 검사들이 안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많이 먹으니까 비만이 오게 되고 비만이 오니까 다양한 성인병들, 특히 혈압 같은 경우도 저녁에 아까 얘기한 그런 콜티솔 같은 호르몬이 높아서 밤에 혈압도 계속 올라간 상태가 되니까 심장병 같은 경우도 훨씬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배가 그득하게 되니까 저녁에 치우고 자야 될 상황이면
고갑이 올라가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됩니다. 따라서 막 속이 따갑기도 하고 목에 걸린 듯하고 이런 증상들이 오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 오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 호르몬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저녁에 잘 때 높아져서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오히려 올라가게 돼서 자꾸 먹고 이렇게 돼서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스트레스에 의한 불면증과 또 우울증까지 같이 오게 되니까 질병이 하나가 아니고 연이어서 다양한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야식 증후군에 오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합병증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식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 야식 증후군이 있으면 치매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막 뛰어넘은 게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그래서 실제 사람 대상보다는 이 UCLA 연구진들이 실험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낮에만 일상적으로 식사를 주고 또 한 쥐는 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식사를 일정하게 주었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네. 우리가 기억에 하는 머릿속에 있는 부위를 뭐 해마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밤에 잠을 잔다는 거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기억하는 거 하고요. 어린애들이 키 크는 거거든요. 그 밤을 잘 자야지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되는데 잠을 못 자게 자고 보다 보니까 해마에서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더라. 네.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점점 진행되면서 인지장애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야 될 때, 먹어야 될 때, 쉬어야 될 때 시간들이 맞지 않게 되면 그 호르몬들이 불균형이 결국은 기억력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더 진행돼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 실험들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예.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야식 증후군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야식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무슨 비책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사실 뭐 하면 사실 뭐를 딱 하나 하면 좋겠는데 사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마 표를 나올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밤에 먹으니까 아침이 밥맛이 없는 건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아침을 잘 먹고 정상적인 새끼를 하면 사실 저녁에 먹을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식사 시간 정해지고 특히 아침 식사를 가볍게라도 먹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식사 시간이 너무 빠르면 혹시 이제 밤에 일어나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늦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배달 음식. 요즘은 이제 아마 배달 음식도 비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줄을지 모르겠는데 예.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를 먹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좀 해결하시면 먹는 거 대신에 좀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이 좋고 또 먹고 싶을 때는 양치질 하는데 우리가 담배 끊을 때도 담배 생각이 나면 그 잠깐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 시간 양치질 하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런 것들도 아마 좀 팁으로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야식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지혜를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거는 본인뿐만 아니고 집에 사는 같은 가족들이 네. 좀 재밌는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다 생활 속에서 내 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고 내 의지가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약물이라든지 어떤 의학적인 힘을 좀 빌릴 수는 없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밤에 자다가 배고파서 오늘은 정말 좀 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칼로리 좀 적은 걸로 좀 먹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약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해도 못 참겠다 하면 그런 약들을 잠깐 도움을 받아서 네. 회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습관이 드는 거는 평균 2달, 뭐 66일까지 얘기하는 2달 정도 걸린다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 2달 동안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2달 정도를 내가 끊겠다면 같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집에 냉장고도 좀 비우시고 배달 전화하는 것도 좀 끊으시고 해서 습관을 좀 바꾸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들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건강톡톡에서는 야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휴가 이후에 야식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10시가 넘으면
위도 좀 쓰리는 것 같고 어. 이 공복감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아, 10시 넘어서 위3다. 저거는 정말로 아마 질병이 생겼나 확인 한번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속에서 이렇게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장 생겼나 확인하시고 우선 공복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만약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신 상태의 공복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집에 앉아 있으면 해결이 안 되고요. 예. 정말로 가볍게 우유라든지 두유 같은 거 한 잔 드시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산책하시면서 두 분이 아니면 혼자라도 이렇게 뭐 가벼운 운동하면서 그 정도로 먹고 달래는 것들이 좀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예. 저녁을 정말 일정하게 좀 잘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좀 본인이 그러니까 식사를 하루 중에서 이제 그 야식을 하면 점점점 줄여가야 되니까 저녁 양을 조금 늘려서 좀 먹다가 점점점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것들이 맞을 것 같고 야식은 가능하면 힘들면 가벼운 음식을 먹어가면서 점점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증상 해결이 안 되면 병원 가서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가벼운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떠올렸을 때 어떤 것들을 좀 들 되게 수가 뭐 있을까요? 가벼운 우유, 두유 두유. 또는 뭐 토마토, 토마토. 뭐 당근 이런 것들 중에서도 칼로리가 적으니까요. 예, 예. 칼로리를 얘기하면 보통 한 200~300 칼로리 정도 되는 정도가 이제 좀 적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먹으시다가 점점 그것도 더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퇴근이 늦다 보니까 밤에 음식을 먹게 됩니다.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밤에 또 함께 먹는 게 문제인데요. 성장에도 문제가 될까요? 아, 네, 그렇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만약에 저렇게 먹고 애가 또 늦게까지 자면 커야 되는데 크질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렇게 되면 사실은 부모님은 나가서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고 옆에 또 예쁜 아이가 앉았는데 먹는 걸 막 하지 말라고 하시도 어렵죠. 저건 참 어려운데 저 때는 제 생각에는 참 어려우면 아까 얘기하는 간단한 정도로 좀 주게 하고 제 생각에 저 시간이 아마 대화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옆에 식탁에 앉혀놓고 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좀 아이한테 좀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좀 들어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서 먹는 거는 좀 피하고 네. 그래서 아이들은 냉장고 열어서 있으면 먹게 되잖아요. 예. 냉장고도 가능하면 좀 간소하게 좀 없애주시고 예. 저 시간은 부모님과 아이가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요즘 야식의 유혹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허기질 때는 곤약이나 누룽지를 먹습니다. 혹시 이런 음식도 문제가 될까요? 곤약은 최근에 아마 칼로리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많이들 드시는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먹는 정도는 괜찮죠. 예. 누룽지도 근데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되죠. 네. 정말로 간단하게 뭐 네. 어쩌다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예. 저것도 되면 습관이 되죠. 하나 먹으면 2개 먹고 2개 먹으면 3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예. 어느 것들도 많이 먹는 거 지속되는 것들은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적게 아니면 한두 번 정도로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